본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입니다. 오늘 밤은 로마로 떠납니다. 편하게 누워 듣다가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역사는 큰 소리보다 천천히 쌓이는 이야기로 움직입니다. 로마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753년 전설에 따르면 로물루스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였습니다. 티베르 강 옆 이탈리아 반도 중앙입니다. 강은 교역로였고 언덕은 방어선이었습니다. 바다는 가까웠지만 너무 가깝지 않았습니다. 해적의 위협을 피하면서도 항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가 커진 이유를 한 영웅에게서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지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는 산맥으로 나뉘어 있지만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습니다. 길을 낼 수 있었습니다. 도시들은 서로 다투었지만 결국 하나로 묶일 만큼 가까웠습니다. 로마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509년 로마는 왕정을 끝냈습니다. 공화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라기보다 귀족들의 합의였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는 것을 막고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집정관이라는 직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명이 함께 다스리고 임기는 1년입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권력이 고이지 않게 했습니다.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귀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정식 권력은 아니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컸습니다. 집정관이 바뀌어도 원로원은 남아 있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인맥이 형성되고 암묵적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의 정치는 이 원로원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확장은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였습니다. 라틴 동맹을 맺고 에트루리아 도시들과 싸우고 남쪽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을 흡수했습니다. 로마는 전쟁에서 이기면 땅을 빼앗지만 모두 노예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시민권을 주었고 일부는 동맹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이 로마식 확장이었습니다. 정복이지만 동시에 통합이었습니다. 군단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시민군이었습니다. 땅을 가진 시민이 무기를 사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의무이자 권리였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는 단순히 전투 집단이 아니라 정치 공동체의 핵심이었습니다. 전쟁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고 제도 안에 남았습니다. 기원전 264년 로마는 지중해로 나갔습니다. 시칠리아를 두고 카르타고와 충돌했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 국가였습니다. 북아프리카에 있었고 지중해 서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해상 무역의 강자였습니다. 로마는 육지의 강자였습니다. 전쟁은 2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로마는 해군을 만들었습니다. 배를 건조하고 승무원을 훈련시키고 카르타고의 함대와 맞섰습니다. 초반에는 졌지만 배우고 바꾸고 다시 싸웠습니다. 결국 이겼습니다. 시칠리아는 로마의 첫 해외 속주가 되었습니다. 속주는 정복지였습니다. 동맹이 아니라 지배 대상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고 총독을 보내고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은 더 치열했습니다. 기원전 218년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로 쳐들어왔습니다. 코끼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눈과 추위를 뚫고 산을 넘었습니다. 로마군은 놀랐습니다. 칸나이 전투에서 로마는 대패했습니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원로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 군대를 일으키고 한니발을 피해 싸웠습니다. 소모전으로 버텼습니다. 동시에 스페인에서 카르타고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스페인을 점령하고 북아프리카로 쳐들어갔습니다. 한니발은 본국을 구하기 위해 돌아가야 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자마 전투에서 한니발은 스키피오에게 졌습니다. 카르타고는 항복했습니다. 로마는 이제 지중해 서부의 패권을 쥐었습니다. 스페인이 속주가 되었습니다. 카르타고는 약화되었습니다. 제3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기원전 146년 도시는 불탔고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이야기는 후대의 전설일 가능성이 높지만 파괴의 규모는 실제였습니다. 같은 해 로마는 그리스의 코린토스도 파괴했습니다. 동쪽으로도 확장이 이어졌습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를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로마는 지중해 전체를 둘러싼 제국이 되었습니다. 길과 세금과 군대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확장은 빠르고 유지는 오래 걸립니다. 로마는 이제 유지의 비용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주가 늘어나면서 로마 내부가 바뀌었습니다. 속주에서 세금이 들어왔습니다. 곡물, 은, 금, 노예 부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부는 고르게 나뉘지 않았습니다. 원로원 귀족들과 기사 계급이 부를 독점했습니다. 속주 총독이 되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세금 징수권을 사서 이익을 남기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작은 농민들은 어려워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농민 병사들은 몇 년씩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밭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면 땅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빚을 지고 결국 땅을 팔았습니다. 땅은 부자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생겨났습니다. 노예 노동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농장이었습니다. 시민군 제도가 흔들렸습니다. 땅 없는 시민은 군대에 갈 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줄어들었습니다. 제국은 더 많은 군대가 필요했지만 시민군 기반은 약해졌습니다. 기원전 2세기 말 마리우스라는 장군이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땅 없는 시민도 군대에 받아들였습니다. 국가가 무기를 주고 급료를 주었습니다. 전역 후 땅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실용적 해결책이었지만 정치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공화국보다 장군에게 충성했습니다. 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장군은 정치 세력이 되었습니다. 군대는 사정 무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33년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토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공유지를 가난한 시민에게 나눠주자는 법안이었습니다. 원로원 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라쿠스는 원로원의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라쿠스와 지지자들은
원로원 편 무리에게 습격당해 죽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 폭력이 중심부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 뒤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비슷한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결말도 비슷했습니다. 폭력으로 끝났습니다. 원로원의 권위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규칙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 로마는 더 이상 작은 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규모를 가진 공화국이었습니다. 속주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총독은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돈은 속주에서 나왔고 권력도 속주에서 자랐습니다. 원로원은 여전히 로마 중심부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 힘은 군대를 가진 장군들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8년 장군 술라가 로마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가 자국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이유는 정치적 분쟁이었습니다. 술라는 원로원 편이었고 반대편은 민중파였습니다. 술라는 적들을 숙청하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독재관은 원래 비상시기에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라는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스스로 물러났지만 선례는 남았습니다. 군대를 가진 자가 정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선례였습니다. 기원전 60년 3명의 권력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카이사르입니다. 이것을 제1차 삼두정치라고 부릅니다. 공식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적 합의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지원하고 원로원을 우회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동방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가장 부자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야심 있는 정치가였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총독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프랑스 지역입니다. 8년 동안 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전쟁은 잔혹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거나 노예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에 승전보를 보냈습니다.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전리품과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3년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에서 전사했습니다. 삼두정치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입니다.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지지했습니다. 카이사르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I-1 기원전 49년 1월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루비콘은 이탈리아와 갈리아의 경계였습니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은 카이사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시적이었지만 나중에는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원로원은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달력을 고쳤습니다. 율리우스력입니다. 땅을 제향 군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속주 행정을 개선했습니다. 일부 속주민에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원로원 의석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효율적 개혁이었지만
동시에 권력 집중이었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에서 암살당했습니다. 브루투스를 비롯한 원로원 의원들이 칼로 찔렀습니다. 20군데 넘는 상처였습니다. 암살자들은 공화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재자를 제거하면 공화정이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가 죽자 권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카이사르의 부하 안토니우스가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18살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유언장에서 그를 상속자로 지목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장군 레피두스가 제2차 삼두 정치를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권력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적들을 숙청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유명한 연설가 키케로도 이때 살해되었습니다.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에서 카이사르 암살자들이 패배했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자살했습니다. 공화정을 되살리려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삼두정 내부의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레피두스는 밀려났습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남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동방을 맡았습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동맹을 맺었고 나중에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서방을 맡았습니다. 이탈리아와 로마를 장악했습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격파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자살했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옥타비아누스만 남았습니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 앞에서 권력을 반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형식적 제스처였습니다. 원로원은 그를 만류하고 새로운 칭호를 주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는 프린캡스, 즉 제1인자라 불렸습니다. 왕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은 왕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는 황제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조심스럽게 권력을 구축했습니다. 공화정의 형식을 유지했습니다. 원로원은 남아 있었고 집정관도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권력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통제했습니다. 주요 속주의 총독을 임명했습니다.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선정과 상징을 활용했습니다. 자신을 평화의 수호자로 포장했습니다. 전쟁은 전장에서 끝나지 않고 제도 안에 남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내전의 승자였지만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파크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전이기도 했지만 실제 체감이기도 했습니다. 국경은 안정되었습니다. 속주는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도로가 깔렸고 도시가 세워졌고 치안이 유지되었습니다. 길과 세금과 군대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세 가지를 체계화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기원 후 14년에 죽었습니다. 76세였습니다. 40년 넘게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양아들 티베리우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은 이제 세습되었습니다.
율리우스 마이너스 클라우디우스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일부는 유능했고 일부는 폭군으로 기억됩니다. 고대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와 타키투스는 황제들의 사생활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록은 때로 과장되거나 특정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네로는 로마 대화제 이후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전해지지만 당시 로마인 대부분에게 기독교는 생소한 종파였습니다. 69년 네로가 죽자 내전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네 황제의 해입니다.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한 해 동안 4명이 황제를 자처했습니다. 결국 베스파시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플라비우스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이 화산재에 묻혔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였지만 제국의 일상을 보존하는 시간 캡슐이 되었습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빵집, 목욕탕, 벽화,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96년부터 180년까지는 5현재의 시대라 불립니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 시기 제국은 안정되었습니다. 트라야누스 치세의 영토는 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다키아, 메소포타미아까지 로마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국경을 강화했습니다. 브리타니아의 하드리아누스 방벽을 쌓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자 황제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믿었고 명상록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에도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북방의 게르만 부족들이 국경을 압박했습니다. 동방에서는 파르티아와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역병이 퍼졌습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이라 불리는 전염병은 수백만 명을 죽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고 아들 코모두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코모두스는 무능하고 잔인했다고 전해집니다. 192년 암살당했습니다. 다시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확장은 빠르지만 유지는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듭니다. 제국은 이제 균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균열이 어떻게 위기로 번지고 제국이 어떻게 재편되고 결국 서방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따라가겠습니다. 193년 septimius 세베루스가 내전에서 승리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었고 군대를 강화했습니다. 급료를 올렸고 병사들의 충성을 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조언했다고 전해집니다. 군대를 부유하게 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라. 이것은 제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황제의 권력은 이제 군대에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3세기에 들어서면서 제국은 여러 위기를 동시에 겪었습니다. 이를 3세기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235년부터 284년까지 약 50년 동안 황제가 20명 넘게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군대가 옹립했고 곧 암살당하거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북방과 동방에서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동방에서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등장해 로마를 압박했습니다. 260년 황제 발레리아누스가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로마 황제가 적에게 생포된 것은 치욕이었습니다. 경제도 흔들렸습니다. 전쟁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은 함량을 줄인 동전이 유통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세금은 올랐지만 징수는 어려워졌습니다. 속주는 피폐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려 했습니다. 갈리아 제국, 팔미라 제국 같은 분리 정권이 잠시 등장했습니다. 역병도 다시 퍼졌습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 불리는 전염병은 250년대에 제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농촌은 황폐해졌습니다. 도시는 위축되었습니다.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군인 출신이었지만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제국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제국을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두정치, 테트라르키아를 도입했습니다. 4명이 제국을 나눠 다스리는 체제였습니다. 2명의 정제와 2명의 부제입니다. 동방과 서방을 각각 나누고 다시 북과 남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제국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조치였습니다. 행정 수도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습니다. 로마는 여전히 상징적 중심이었지만 황제는 더 이상 로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밀라노, 트리어, 니코메디아 같은 국경 근처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세제를 개혁했습니다. 물가 통제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상품과 임금의 최고가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실효성이 낮았지만 중앙 집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군대를 재편했습니다. 국경 수비대와 기동 타격대로 나누었습니다. 관료제를 확대했습니다. 제국은 거대한 행정기계가 되었습니다. 305년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스스로 퇴위했습니다.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드문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자 사두정치는 무너졌습니다. 후계자들이 권력을 놓고 싸웠습니다. 312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전투 전날 밤 꿈에서 십자가를 보았고 이 표식으로 승리하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 박해가 중단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이미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지만 점차 독립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황제 숭배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에게 희생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박해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살아남았고 공동체를 형성했고 교회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이용했습니다. 종교적 통일이 제국의 통합을 도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 교리를 정리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제국 종교가 되어 갔습니다. 330년 콘스탄티누스는 새로운 수도를 세웠습니다. 비잔티움이라는 그리스 도시를 확장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름 지었습니다.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이곳은 동서교역로의 중심이었고 방어하기 쉬웠습니다. 제국의 무게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방은 점차 약해졌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구는 줄었습니다. 도시는 위축되었습니다.
세금을 걷기 어려워졌습니다. 군대는 게르만 용병에 의존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지만 군단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378년 아드리아노폴리스 전투에서 로마군이 고투족에게 대패했습니다. 황제 발렌스가 전사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충격이었습니다. 로마군은 더 이상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제국은 공식적으로 동서로 나뉘었습니다. 동로마는 아들 아르카디우스가, 서로마는 아들 호노리우스가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일시적 분할이 아니라 영구적 분리가 되었습니다. 5세기 서로마는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반달족, 고트족, 훈족, 부족 이동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을 게르만 민족 대이동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일부는 침략자였고, 일부는 난민이었고, 일부는 로마와 협상에 정착했습니다. 410년 서고투족의 알라리크가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800년 만에 로마가 적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충격이 컸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을 써서 로마의 몰락을 신학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지상의 도시는 무너져도 신의 도시는 영원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55년 반달족이 다시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반달리즘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파괴 규모는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476년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서로마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를 폐위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은 로마의 창시자 로물루스와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합친 것이었습니다. 그는 10살 남짓한 소년이었습니다. 오도아케르는 스스로 황제를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탈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천천히 바뀌는 형태였습니다. 476년은 상징적 날짜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서방은 사실상 기능을 잃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있었지만 권력은 없었습니다. 군대는 게르만 용병이었고 땅은 게르만 부족들이 나눠 가졌고 행정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동로마는 살아남았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튼튼했습니다. 경제는 상대적으로 건강했습니다.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관료제는 작동했습니다. 동로마 혹은 비잔티움 제국은 이후 1000년을 더 지속했습니다. 1453년까지요. 그들은 스스로를 로마인이라 불렀습니다. 로마는 무엇을 남겼을까요? 교훈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흔적을 짚어보겠습니다. 라틴어가 남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뒤에도 라틴어는 서유럽의 공용어로 남았습니다. 교회의 언어였고 학문의 언어였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는 모두 라틴어에서 갈라져 나왔습니다. 법이 남았습니다. 로마 법은 유럽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6세기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법을 집대성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습니다. 이것은 중세와 근대 유럽 법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계약, 소유권, 상속, 법인 개념 많은 것이 로마 법에서 왔습니다. 도로가 남았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은 유럽 전역에 걸쳐 있었습니다.
일부는 지금도 사용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도로는 군대와 세금과 무역을 실어 날랐습니다. 길과 세금과 군대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가 남았습니다. 로마가 세운 도시들은 지금도 유럽의 주요 도시입니다. 런던, 파리, 비엔나, 콜로뉴 모두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원형 극장, 수도교, 공중 목욕탕 로마의 건축은 지금도 서 있습니다. 기독교가 남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 조직을 제도화했습니다. 제국이 무너진 뒤 교회는 서유럽의 유일한 초국가적 조직으로 남았습니다. 교황은 로마의 주교였습니다. 중세 유럽은 기독교 유럽이었고 그 기초는 로마 제국이 놓았습니다. 제국이라는 상상력이 남았습니다. 로마가 무너진 뒤에도 유럽의 여러 권력자들은 로마를 자처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연속으로 보았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는 800년 크리스마스에 교황으로부터 로마 황제관을 받았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은 로마의 이름을 100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러시아 차르는 카이사르에서 왔습니다. 독일 카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장은 빠르고 유지는 오래 걸립니다. 로마는 빠르게 확장했고 오래 유지했고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붕괴는 폭발이 아니라 누적과 재편이었습니다. 동방과 서방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서방은 무너졌지만 동방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방조차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태를 바꿔 남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히 누워 천천히 호흡하세요. 로마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로마가 남긴 것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잠이 오면 그대로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 이후에도 로마를 자처했던 제국들, 비잔티움 혹은 신성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따라가겠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